네, 고려안경 수송기로 보이는 북한 항공기가 조금 전 싱가포르 창의 항공의 공항에 내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실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김정봉 유연대 석좌교수,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그리고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세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리포트도 그러고 저희가 촬영을 통해서 수송기가 이제 창의공항에 내렸다는 지난번에 이제 대련에 갔을 때 갔던 그 수송기가 이제 지금 내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는 베이징으로 갔다가 돌린 중국 항공기도 있고, 그리고 바로 이제 평양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그 일류신 62, 그 참매 1호기라고 하죠. 그게 이제 떴다는 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언론이나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김정은이 어디에 탔을까가 이제 저희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 세 대 중에. 그러니까 어저께 벌써 중국 항공 수송기가 하나 들어갔었죠. 거기에는 아마도 최선희 외무성 부상하고 경호관들이 좀 타고 있을 것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평양에서 출발한 중국 항공 CA-61 여기 이제 시진핑 주석이 저도 타고 다닌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탔다 그러면 현재 이 방문 자체가 싱가포르에서 초청한 어떻게 보면 정상 외교입니다. 그러면 그 비행기 뭐라 써 있냐면 중국 항공이라 써 있는데 그 중국 항공이라는 큰 글씨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외무상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외무상하고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군 사열단이 이제 쫙 이렇게 도래할 겁니다. 그러면서 축포를 줄 거예요. 근데 이제 모양이 아주 안 좋죠. 그 앞에서 하게 되면.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제일 가능성이 큰 게 약간 비행기의 안전성이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좀 그래도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러면, 국가적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러면 그래도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라고 써 있는 비행기 앞에서 그런 공식 행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 이미 싱가포르에 도착한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수송기가 이동했다는 건 혹시 연막 아닌가?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가 세계 속에 어떤 인물이냐 하는 게, 이게 싱가포르 정상회담 하러 가는 장면을 봐도 막 특이한 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옛날 명심보감이라는 걸 읽어보면은 당당한 군자는 밤중에도 햇빛이 있는 것 같으면 당당하게 걸어다니는데 도둑은 몰래 낮에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돌아다닌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 비행기만 해도 막 헷갈리잖아요. 우리 김 박사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이 가다가 편명을 바꾸는 게 있어요. 그렇죠. 뭐 하려고 그렇게 바꾸고 하겠느냐. 아무리 해도 그 비행기를 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이징으로 가다가 싱가포르로 가는 그리고 그 편명을 그어서 그만 스크린을 바꾸고 이제 도착한 게 있는데, 아까 사진 찍고 하는 거는, 그런 거는 북한이 사진 못 찍게 하는 데는 또 이력이 또 나라고. 그러니까 한번 이건 끝까지 나중에는 시간이 가면 속일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두 대가 나눠져 가지고 하나는 시진핑이 잘 타고 다니는 중국 항공, 그리고 이제 일류신 62 참매 1호기인데 김여정이 다른 김정은과 나눠서 탔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그 경호상 나눠 탈 가능성이 있긴 있죠.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이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승계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여정 비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 항공기에 타고 김정은 위원장은 참매 1호에 탔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항공기보다는 참매 1호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요? 김정은 위원장이 참매 1호에 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리 중국에서 그 항공기를 제공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경호라든가 안전 문제 때문에 그걸 다시 다 검사하고 그걸 다시 자기네들이 봉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 그런 경우 볼 때 일종의 중국 항공 비행기는 좀 약간 좀 디코이라 그러죠. 그런 식의 거로 가면서 그 이렇게 여러 인원들을 태우고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마 나눠서 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디코이 말씀하셨는데 에어포스원이 디코이 똑같은 비행기가 두 대가 다니잖아요. 이번에 싱가포르도 아마 디코이가 갈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디코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중국은 다른 한번 갔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일정이 확정된 상황에서 간 거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 당국에 물론 6.12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란 이야기가 나긴 나갔지만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 북한 내에서의 지금 보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미리 일정을 알리고 나가는
가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북한이라는 사회 자체가 김정은 수령 정말 이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실제 처음으로 외국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보통 일반 국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회사 같은 경우 보면 코카콜라 회사 같은 경우는 사장과 부사장이 항상 다른 비행기를 타고 그렇죠.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법을 가지고 있기 예.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북한도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여정과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히 따로 움직였을 가능성. 예. 지금 또 북한의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최룡해 이제 부위원장 혼자 남아 있지 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우려증 때문에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이제 중국 항공기를 탔다면 이거 너무 중국에 의존하는 건 아니냐. 그리고 또 뭐 북한 입장에서는 또 체면 문제랄까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네. 자기 나라 비행기가 없어서 남의 나라 비행기를 얻어 탄다 하는 것도 굉장히 정말 북한이 원래 주장하는 주체 사상이라든가 국가적인 그 존엄의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자존심을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시진핑 주석이 타고 다니는 그 중국 항공 보잉 747을 탔다 그러면 아마도 그 모양새가 굉장히 우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주체 사상이니 뭐니 이런 소리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김정은과 트럼프가 예상보다는 하루 일찍 그렇죠. 도착하는 거잖아요. 네. 하루라는 시간을 어쨌든 두 정상이 벌게 됐는데 두 정상이 그 하루라는 시간에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비공식 정상회담을 따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비공식 정상회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사실 그 판문점에서 성김 대사하고 최선희가 실무 협의를 했거든요. 예. 제가 볼 적에는 이쪽에 존 볼튼, 폼페이오, 저쪽에 김영철, 이영호.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상회담 할 때보다 정상회담 전에 외무장관 회담 등이 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루 전에 비공식 접촉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즉 예.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저쪽에 이영호 그리고 볼튼 보좌관과 그다음에 김영철 간에 이런 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예. 그 전에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다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근데 그리고 사실 예. 이제 사전 그 당일날 또 그 싱가포르 총리와 리션룽 총리와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예. 짧긴 하지만요. 그래서 전날은 이제 그 말판 다지기 그리고 회담 준비 하는데 예. 시간을 다 쓸 것 같다 그런데 생각됩니다. 정상이 하루 먼저 갈 이유가 있나요? 대개 그런 경우 굉장히 드뭅니다. 사실은 드문가요?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면 대개 하루 전날 그러니까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틀 전에 가는 거거든요. 대개 하루 전에 가서 좀 쉬고 그 다음날 정상에서 하는 건데 이 같은 경우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죠. 예. 예. 2월 12일 날 물론 이제 사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G7 회담 마지막 종료식까지 안 하고 중간에 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예. 그만큼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거죠. 예. 네, 제가 그 북한과 싱가포르 간에 정상회담이 만들어진 이유를 조금 좀 설명을 예. 해보면은 추정을 좀 해보면은 일단 싱가포르가 김정은 위원장 일행에 전체 숙박비나 숙식비를 다 제공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냥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초청 국가가 상대편 국가 원수와 수행원들을 초청을 하면은 그 비용을 합법적으로 이제 대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래서 정상회담을 이렇게 만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국민들이 대부분 다 중국 사람들인데 네. 확실히 상당히 상술이 뛰어난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해서 북한이 문이 열리면 예. 싱가포르가 아마 북한의 경제를 진출하려고 예. 아주 좋은 기회로 잡았을 거고 아마도 숙박비나 이런 것도 일부는 전부 다 차관 형식으로 해가지고 예. 북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예. 북한의 남포항에 있는 부두 하나를 조찰정한다든가 물론 그게 돈을 좀 자기네가 더 내야 되겠지만 예. 그런 근거로 해서 아마 정상회담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북한이 이제 미국과 수교를 하고 네. 동북아의 어떤 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러면 네. 상당한 물리기도 될 수 있으니까 예. 싱가포르가 이제 물주로 먹고 산 나라니까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마도 자기들이 북한에 진출하고 동북아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도로를 마련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의 모든 어떤 하나의 행위랄까 움직임들이 예사롭지 않은 그런 의미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트럼프가 카나다에서 그 G7 회의에 일정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예. 예. 그걸 갖다 중간에 그만두고 지금 조기에 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아까 그 싱가포르 입장도 빨리 오라는 것도 네.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 엊그제 아베하고
트럼프하고 정상회담하고 나서 폼페오가 그 브리핑하는 내용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네. 제일 핵심 의제인 소위 북한의 비핵화라는 게 CVID가 지금 결론을 못 보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장까지도 지금 성킴이라든가 최선희가 이제 가서 지금 이 순간에도 조율을 하고 있는데 예. 예. 그 다음날 회담은 돼가 있지만은 이 큰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종합적으로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가서 종합적인 전략 회의 무슨 이런 걸 맞추는데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게 아닌가. 네. 이래서 좀 빨리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자, 다음 이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바로 인권 문제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는 이 북한 인권 문제가 그렇게 거론이 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다루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좀 사실과는 다릅니다. 북한 인권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유엔 인권 결의안이 오바마 행정부 때 통과되면서 그때부터 인권에 대한 그 집중적인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재밌는 거는 과거에 국제사회가 그런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북한은 굉장히 무시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김정은은 굉장히 민감하게 그리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해 왔죠. 예. 그리고 그 이유에 따라서 미국도 이 인권 문제를 중요한 이슈로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한 4월, 5월 이 기간 중에 인권 문제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거론했고 북한 예. 탈북자들을 또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면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게 미 의회가 통과시킨 대북 제재 결의안의 타이틀이 뭐냐면 대량 살상 무기와 북한 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결국 대량 살상 무기와 인권을 다루라라는 것을 그 행정부에 대해서 위임한 상태죠. 네. 그러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물론 이것을 진정성 여부를 떠나서 북한을 압박하기에 좋은 것도 있고 예. 국내적으로 따져볼 적에 의회에 대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예. 이미지를 줬고요. 대중적으로 따져볼 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 인권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대중적인 이미지 관리도 상당히 의미가 예. 있다는 생각 차원에서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예. 과연 정상회담에서 이 인권 문제가 얼마나 깊숙이 다뤄질 것인가는 좀 그러니까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예. 저 볼튼 안보 보좌관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북한한테 대해서 제기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핵, 화생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미사일 그리고 인권이다. 5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예. 여기서 어느 하나도 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강도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인권 문제는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문제인데 그러다 보면은 미국 생각에서는 이걸 뺄 생각이 없고 얘기 나누다 보면은 다른 문제까지 영향을 미쳐서 미북 회담이 결렬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게 근데 문제는 이제 아마 아까도 말씀하신 트럼프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 자체는 예. 여러 가지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이 반드시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를 끝을 내겠다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번 회담은 결국 이제 비핵화 문제입니다. 예. 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데 문제는 이 인권 문제가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압박을 느끼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왜냐하면 지금 뭐 10만에서 20만 되는 지금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CVID 하면서 들어가서 수용소 한번 보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또 이 문제가 사실은 북한 김정은 체제를 굉장히 무너뜨릴 수 있는 핵심적인 키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저는 앞으로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이번 회담에서 안 나오죠. 이번 회담은 어차피 이 핵 문제만 하고 또 이 문제를 다뤘다는 흔적은 반드시 남깁니다. 왜냐? 이게 회담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회담 그 발언이 나오면 네. 그걸 사실 의회에다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거론을 했고 북한 측에서 이렇게 반응을 했다. 예. 이렇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중에 의회 법 통과할 때 굉장히 큰 이득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예. 네, 보면은 이제 북한이 주로 어떤 회담을 할 때는 의제박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제박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 원래 의제를 토론할 때는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 의제박 얘기를 막 그냥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벼랑 끝 전술을 써가지고 굉장히 그 상대편을 당혹스럽게 만드는데 현재 미국과 북한 간에는 입장이 정반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벼랑 끝 전술을 써가지고 북한을 압박을 했고 그렇죠. 지난 5월 24일 날 회담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때 완전히 북한이 그냥 꼬리를 딱 내렸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벼랑 끝 전술에 성공을 했고 이번에는 자꾸 인권 문제니
생화 항목이니 예. 이런 것들 자꾸 들고 나온단 말입니다. 예. 아마도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얘기를 또 할 거예요. 그럼 의제 밖 얘기를 잔뜩 해가지고 예. 김정은 위원장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 겁니다. 그래놓고 비핵화 문제 관련해서 그냥 큰 소리 빵 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뭘 할 수밖에 없는 예. 아마 그런 전략을 쓰려고 의제 밖 얘기를 좀 일종의 협상의 예, 예. 기술이다 이런 협상의 말씀을 기술이죠. 하셨는데요. 전 너무 궁금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정색하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 인권 문제 제대로 해결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북한의 실제 비핵화하고 저는 반비례 간다고 봐요. 반비례. 예를 들어서 북한 비핵화가 정말 김정은이가 이거 내 하겠다. 네. 뭐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사찰 다 받고 뭐 10,000명이 오든 얼마든 본다 하면 다 보여주고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인권 문제는 거론은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주제가 안 될 겁니다. 예. 근데 예. 그게 결렬이 되면은 예. 대개 이제 미국은 이 인권 문제를 거론할 때에 2003년도 이라크 전쟁에서도 후세인 그럴 때도 그렇고 이러면 대개 독재자를 이거 안 되겠다. 하고 군사적인 공격을 할 때에 이 내관 건드리듯이 인권 문제를 거론을 해요. 그래서 예. 인권 문제라는 거는 미국에게는 이거 칼 자루고 북한에게는 이건 칼날과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게 어느 정도 심각하게 거론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실패로 돌아가는구나. 실패하면 이게 더 세게 나갈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아베가 이걸 수없이 부탁을 그러니까요. 했고 예. 또 미국의 공동 가치라는 게 미국의 가치, 미국민들의 열망의 원비어 문제도 있고 이걸 거론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정도가 차이가 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어땠는지 대선 후보 시절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을 국제적인 그 규범에 맞춰 나가도록 이끌어 나갈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그 북한을 국제적으로 뭔가 망신을 주거나 또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것은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 북한의 인권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복합적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자유라든지 뭐 이런 이제 그 자유권으로서의 어떤 인권도 있는 반면에 우선 이제 기하에서 벗어나는 그런 좀 생존권적인 인권도 있는 것이고. 네, 들어보셨는데요. 지난 대선이 아니라 2012년 대선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의 예.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물론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이제 공감을 하고 있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이 북한 문제를 망신을 주거나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진보 정권, 진보적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진보 진영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는 좀 예외로 많이 봐왔습니다. 그동안 북한 인권뿐만 하더라도 사실 자유한국당 계열의 보수 야당이 그동안 많은 요구를 했지만 예. 이 인권 문제에 반대해 오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이제 대선 출마 전에 입장을 좀 바꾸어서 통과했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북한 인권센터를 둘러싸고 지금 사실은 현재 여당이 협조를 하지 않는 바람에 사실은 거의 무력화가 된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 보면 북한 인권 문제를 상당히 좀 내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북한 정권 입장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오면 이거는 체제에 대한 흔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건드리지 말아야지만이 우리가 북한과의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다. 사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얘는 좀 어떤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예. 보편적 가치보다는 실제로 이제 정책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북한 정권을 어떤 면에서 보면 제일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바로 인권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어떤 김정은 체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앞으로 아마 저는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좀 진실의 순간에 좀 다가오리라고 봅니다. 예. 비핵화 문제가 끝나면 예. 정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체제 보장이라고 김정은에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 체제 보장이 이면은 바로 인권 문제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딜레마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당면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자, 북한은 땅굴 속에 핵무기 은닉 뭐 이런 내용인데, 자, 북한이 이제 미국 간에 남은 이슈가 CBID잖아요. 그 완전한 핵팩인데 북한에 굉장히 땅굴도 많고 이렇게 해서 정말 어느 정도의 핵무기가 있는지 그 누구도 모르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예. 어제 오늘까지
그 핵 문제 전문가들이니 북한의 저 미국의 핵 문제 전문가들이니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정계의 그 어떤 정서를 보면은 예.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소위 영어로 exposure 혹은 예. disclosure 그런 단어를 많이 써요. 이게 예. 뭐냐면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라 하는 거. 그러니까요. 아까 10,000개나 거의 되는 그 땅굴을 예. 이거는 김정은이 진실된 마음이 있지 않으면은 이거 예. 사실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예. 공개적으로 사찰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번 회담에 할 때에 공개적으로 그걸 정말 양심적으로 있는 그대로 예. 정당하게 공개하는 걸 서명을 받아라. 예. 공개하겠다는 걸 이게 지금 큰 이슈가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지금 땅굴 문제는 땅굴에 계속 지난날 미국 정부를 다루고 이거 핵 문제를 다루었듯이 예. 저게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사찰을 하다가 분리하면은 사찰하는 대상을 제한을 시켜버린다. 예. 그리고 또 더 분리하면은 사찰팀을 축출을 시켜버리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땅굴 그러니까요. 속에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김정은의 진실된 마음이 정말 비핵화를 할 것이냐. 네. 이것으로서 막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신고 사찰하는 건 나중에 하고 일단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물질과 핵무기를 먼저 빼내자. 그 소위 말하는 프론트로딩에서 초기 적재. 그걸 먼저 하고 신고 사찰 검증 이 시간은 걸릴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북한이 IAEA가 실시하고 있는 임의 사찰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관건이죠. 그러니까요. 예. 임의 사찰이라는 것은 즉 IAEA가 지정하는 모든 시설을 공개해서 사찰을 받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북한이 물론 10,000개가 넘는 땅굴이 있지만 임의 사찰을 수용하겠다라고 선언한다면 일단 상당히 큰 성과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초기 적재와 그리고 사찰 예. 플러스 가능하다면 어떤 시한 예를 들어 2020년까지 예. 완성하겠다라는 그런 거 있다면 아마 우리가 이번 그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으로서 볼 수 있는 세 가지 요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북한 이 땅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 북한 땅굴은 북한이 땅굴을 파기 시작한 거는 60년대 초에 그 4대 군사 노선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전국토의 요새화를 이제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땅굴을 파기 시작해가지고 예. 현재 뭐 10,000개, 11,000개 그냥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땅굴을 파면은 이제 그 중장비가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야간에 몰래 이제 그 트럭이 나오면은 그 적외선 카메라 찍으면은 트럭에 배기가스가 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정원에 이런 데서 하나 둘 세 가지고 예. 발표한 게 이게 11,000개거든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분명히 예. 땅굴 숫자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마어마하네요.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핵물질, 핵탄두 하나 만들 수 있는 핵물질 자체가 예. 뭐 프루토늄 같으면 한 4kg 하나 만들 수 있다 보고 비중이 한 20 된다고 보면은 예. 200cc입니다. 200cc. 핵탄두 만드는 200cc면은 종이컵 한 2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걸 세상에 어디다가 또 못 숨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정성의 문제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예. 아까 이제 사찰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부분인데 IAEA 총 인원이 한 300명 된다 그럽니다. 예. 그중에서 사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0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런가요? 그럼 100여 명이 들어가가지고 11,000개 땅굴뿐만 아니라 예. 지상시설은 아마 수만 개 될 겁니다. 수만 개. 예. 그걸 다 보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30년 걸립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길게 안 끌라 하면은 사찰단 규모를 늘려야 되고 예. IAEA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사찰단을 구성하는데 미군, 영국군, 프랑스군, 예. 핵탄두를 만져봤던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다가 은퇴한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로 구성해서 아마 수천 명 규모가 되지 않으면 그래야겠네요. 미국이 요구하는 몇 년 내에 이 사찰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 과연 요번에 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주장했는데 예. 북한이 이걸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예. 아마 회담의 그 운명이 결정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사찰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그러니까요.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